한겨울의 바람이 남산을 스쳐 내려오던 날, 신라호텔의 연회층은 따뜻한 샹들리에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웨딩 플래너들이 분주히 오가며 꽃과 리본의 각도를 맞추고 현악 사중주가 리허설을 반복했다. 화려한 장식과 은은한 향기 사이 한서연은 신부 대기실 한가운데 서서 길게 늘어진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거울 속의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였지만 눈동자는 어딘지 흔들리고 있었다. 목선에 닿는 면사포가 사각거리며 떨릴 때마다 심장도 따라 떨리는 듯했다. 문밖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언론에서도 다수의 기자가 왔다 했다. 재벌가의 아들과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재능으로 인정받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결혼. 동화 같은 조합이라는 기사 제목이 아침부터 포털 메인에 걸려 있었다. 스태프가 들어와 향수를 한 번 더 뿌리며 속삭였다. 서연 씨, 축하해요. 오늘 정말 예뻐요. 꾸밈없는 말이었지만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준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야 할 사람, 그와 첫 데이트를 했던 겨울밤의 냄새, 고된 프로젝트의 새벽들을 버티게 해주던 목소리.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 먼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같았다. 이어서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나왔다. 서연아. 그가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여전했다. 그러나 다음 문장들은 낯설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먼저 알아챌 수밖에 없는 종류의 문장들. 나 오늘 갈 수 없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리허설까지 다 했잖아. 지금 장난이지? 미안해. 그는 숨을 골랐다. 어머니가 결사반대야.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셔. 이 결혼을 강행하면 그룹에서 손 떼겠다고, 투자도 다 철회하시겠다고. 그의 말은 조각조각 부서져 대기 중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입술이 파랗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도망이야. 서연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의 약속보다 너의 자리와 숫자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야. 문 밖에서 또 다른 플래시가 번쩍이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계가 아주 어리석게도 평온하게 흘러가는 사이 그녀의 세계는 바스러지는 중이었다. 그는 끝내 덧붙였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는. 뚝, 통화가 끊겼다. 똑같은 소리를 내며 심장도 멈춘 듯했다. 신부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포물선처럼 커지더니 결국 고막을 찌르는 쇳소리로 변했다. 휴대폰이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희미한 소리를 냈다. 드레스의 레이스가 떨리며 땅을 스쳤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아름답게 꾸며진 신부. 그러나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신부님, 15분 뒤 입장 준비하겠습니다. 스태프의 밝은 목소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몰랐던 사람의 무해한 표정처럼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잠겨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친구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서연아, 밖이 난리야. 기사들도 많고.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수진의 말은 신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췄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고 이해했다는 듯 눈썹이 떨렸다. 설마. 서연은 고개를 한번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한 번 터진 물은 막을 수 없었다. 수진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화려한 드레스 위로 친구의 팔이 감기자 겨우 사람 냄새가 났다. 밖에는 뭐라고 말하지? 서연이 가까스로 물었다. 아직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회자는 시간 끌고 있고 플래너는 중지해 달라고 해줘. 서연이 속삭였다. 오늘은 없었던 걸로 해줘. 그녀는 면사포를 벗어 손에 쥐었다.
앨런 레이스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매니저에게 전화하러 나갔고 곧이어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1명, 2명, 누군가의 당혹스러운 추측과 억측이 흘러나왔다. 혹시 신랑 쪽에 무슨 사고가? 신부가 도망간 건가요? 기자들이 벌써.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플래너가 들어왔다. 신부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상황을 정리할게요. 우선 대기실 이동을. 괜찮아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드레스 자락이 한 번 더 바닥을 쓸고 지나갔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플래너가 드레스의 트레인을 붙잡았다. 그래도 이대로 나가시면 사진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세상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라호텔의 복도는 거울과 금장으로 화려했지만 그 속을 걷는 신부의 발걸음은 유령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하객이 탄 채 멈춰 서연을 보았다. 누군가는 알아보고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옷차림, 같은 웃음. 그러나 모든 시선 뒤에는 질문이 도사리고 있었다. 왜 신부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가? 왜 눈가가 번들거리는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달려들었다. 손이 얼얼했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붙들었다. 빈 조수석에 면사포를 내려놓으며 서연은 한 번 더 휴대폰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과도, 변명도, 설득도. 단 한 통의 끊어진 전화가 전부였다. 시동을 걸고 호텔을 빠져나오자 언덕 아래서 기자들의 차가 몇 대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누군가가 달려왔다. 신부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결혼이 연기된 건가요? 취소된 건가요? 서연은 핸들을 더 세게 잡았다. 앞만 보고 내려갔다. 차창에 부딪히는 겨울빛이 흐릿하게 퍼졌다. 눈이 온다면 모든 흔적이 덮일 텐데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도심을 벗어날수록 서울의 불빛은 뒤로 작아졌다. 한강다리를 건너며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막연한 음악이 흐르다 광고로 바뀌었다. 호텔, 예식, 웨딩드레스. 방금까지 자신이 딛고 있던 세계의 언어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흘렀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도시에서 당장은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휴게소에 잠시 멈춰 커피를 샀다. 뜨거움이 혀를 데웠지만 그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미 신부가 아니었다. 화려한 드레스는 의자에 던져둔 하얀 천에 불과했고 가슴속에서 팔딱거리던 기대는 차갑고 무거운 돌이 되어 가라앉았다. 주머니에서 메이크업 티슈를 꺼내 입술 위에 색을 닦았다. 붉은 빛이 티슈에 번졌다. 마지막 표식이 사라지자 비로소 호흡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디야? 괜찮아? 운전 중이야. 걱정하지 마.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이 시끄러울 거야. 근데 넌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 너는 피해자야. 피해자. 서연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너무 쉬운 이름표였고 너무 무력한 정체성이었다. 나 잠시 사라질게. 어디로? 바다가 보이는 곳. 그녀는 짧게 웃었다. 적어도 숨쉬는 법은 잊지 않을 수 있게. 통화를 끊고 다시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에 반복되는 표지판, 멀어지는 도시의 윤곽, 이어지는 터널의 어둠과 빛. 그 사이사이로 기억들이 끼어들었다. 겨울밤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작은 성취에도 서로를 안아주던 순간들, 통화 연결음이 끝나기 전에 봤던 그의 습관. 그리고 오늘 그가 했던 마지막 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무엇을 구원하는가? 그녀는 대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알고 싶은 건 자신이 이 말로 끝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거절당한 신부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밤이 끝나면 길이 하나 열릴지도 모른다. 숨이 가쁘더라도 아직 그녀의 심장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새벽녘,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희미해질 무렵
카페라떼의 온기가 완전히 식어갈 무렵 내비게이션의 화면에는 바다가 가까워졌다는 표시가 떠올랐다. 차창 너머로 순간 펼쳐진 검푸른 수평선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잔잔했다. 서연은 속도를 줄이고 차를 해안가에 멈추었다. 엔진이 꺼지자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이 찬 입김을 뺨에 대고 지나갔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면사포를 조심스레 들어 무릎 위에 펼쳤다. 햇살이 조금씩 올라오며 잔주름 같은 레이스 무늬에 스며들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꿈은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두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한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물이 다시 고이려 하자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으로 브리딩이라는 단어의 뜻을 배우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일어났다. 괜찮아. 아직 끝이 아니야. 그녀는 면사포를 접어 조수석 뒤편에 두고 차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회항과 소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발걸음은 조금씩 제 속도를 찾았다. 결혼식의 음악은 멈췄고 약속의 말들은 모두 흩어졌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과 다르게 묘한 고요함이 있었다. 바람은 세찼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염분 냄새와 파도 소리는 이상하게도 서연의 귓가를 덮어주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이미 서귀포의 오래된 주택가 한쪽에 있는 단층 주택을 계약했다. 하얀 벽에 기와장이 얹힌 지붕, 작은 마당에는 귤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집주인은 호젓한 표정을 한 노부부였고 말이 적었지만 따뜻하게 보였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옷 몇 벌, 노트북과 도면이 담긴 가방이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삶을 거의 다 놓고 내려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쳤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기자들의 카메라에서 멀어진 채 살기로 했다. 며칠 뒤 작은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해안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카페는 유리창 너머로 한없이 바다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주인은 40즈음의 여성이었고 손님은 주로 동네 주민이나 간간히 오는 여행객들이었다. 오전에는 카페 일을 하고 오후에는 노트북을 펼쳐 원래 하던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원격으로 이어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갔다. 그런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갈 무렵 몸이 심하게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카페 일로 피곤한 줄 알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 속이 메스꺼워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내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초음파 기계 앞에 앉았다. 혹시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조금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네, 명이요? 서연은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혹시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해요. 내 쌍둥이는 드문 경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로는 전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멀리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내 생명. 그녀의 안에서 심장이 4개나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나서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는 잔물결을 치고 있었다. 한동안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결심했다. 모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단을 조심했고 일을 줄였으며 무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했다. 카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말없이 따뜻한 귤차를 내밀며 몸이 먼저야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멀리 떨어진 서울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다. 임신 중반기에 들어서자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곧잘 아이고
혼자서 괜찮겠어? 하고 물었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무겁게 다가왔다. 한때 이 여정에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은 서울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를 그리워하는 감정과 동시에 그를 원망하는 감정이 얽혀 풀리지 않았다. 임신 막달에 들어서자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다. 내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낳는 건 불가능했고 제왕절개를 계획해야 했다. 수술 날짜는 겨울의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로 잡혔다. 수술실 불빛이 눈부셨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의사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첫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3번 더 4번의 울음이 이어졌고 각각의 울음은 미묘하게 달랐다. 첫째는 크고 힘찼고 둘째는 길고 가늘었으며 셋째는 짧고 잦았고 넷째는 조금 늦게 터져나왔다. 간호사가 각각의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늘이, 빛나, 바람이, 구름이, 이름이 참 예쁘네요. 서연은 마취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직 작고 약한 몸, 그러나 생명력으로 빛나는 손짓과 발짓, 눈물이 저절로 났다. 엄마가 지켜줄게. 회복실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내 아기를 번갈아 안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우는 일은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다. 간호사들이 도와주었지만 밤이 되면 결국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아이들의 숨소리에서 힘을 얻었다. 퇴원 후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였고 작은 주방은 분유와 젖병으로 가득 찼다. 잠은 사치가 되었고 하루의 기준은 몇 시간마다 돌아오는 수유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노트북을 켜서 작은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발끝을 움직이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들러 음식을 놓고 갔고 카페 주인은 간간히 와서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내 아이와 서연뿐이었다.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평온을 발견했다.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실망도 없이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채워가는 삶. 아이들이 자라 3살이 되자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 보냈다. 4명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은 마치 작은 행진 같았다. 가끔 다른 엄마들이 다가와 물었다. 아빠는? 서연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 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평온하게 보이던 시간은 봄이 오면서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유채꽃이 만개한 어느 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길 건너편, 어깨에 코트를 걸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서연에게 닿았다. 한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세상이 잠시 정지한 듯했다. 새해 전 결혼식이 무산되던 날 이후 처음 마주하는 눈빛이었다. 이준우. 여전히 잘 다듬어진 얼굴, 그러나 예전보다 어딘가 무거워진 표정.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그 순간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하늘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 대답을 잠시 묻어버렸다. 제주의 봄바람은 부드럽지만 그날 서연의 피부에는 차갑게 스며들었다. 길 건너편에서 준우가 다가오는 모습은 느린 장면처럼 보였다. 새해 전 마지막 통화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와 왜 나타난 것인지 이유를 묻기 전에 감정이 먼저 몸을 죄었다. 하늘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빛나는 유채꽃밭 사이로 준우가 멈춰섰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했다. 이 아이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네, 내 아이들 맞지? 서연의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다. 그러나 표정은 굳혔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야? 준우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4명의 아이가 순서대로 서 있었고
그중 바람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엄마, 이 아저씨 왜 우리 보고 있어? 서연은 시선을 준우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가자. 늦겠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준우의 발소리도 뒤따라왔다. 잠깐만, 서연아, 그는 발맞춰 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에 있었을 땐 이렇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서연이 발을 멈추고 돌아섰다. 상상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 결혼식 날, 그전에도 나한테 등을 돌리던 순간마다 준우의 얼굴에 짧은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땐 어머니가 그 얘기 나중에 들어줄 생각 없어.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무슨 말이든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이 서연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그들을 데리고 그대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 창가에 앉았다. 바닷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준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변명보다는 후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그녀는 이 세 해 동안 아이들과 버텨냈고 그 과정에 그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답이 충분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 앞에 준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혹시 잠깐 시간돼? 서연은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준우가 덧붙였다. 아이들 얘기야. 제발 그 얘기만은 하게 해줘. 그는 근처의 벤치로 서연을 안내했다. 바다 냄새와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렸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아이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 아침 변호사랑 통화했어.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변호사.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내가 내 얼굴도 보기 싫겠지만 내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권리. 그럼 내가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을 혼자 키운 건 뭐였는데? 그때는 어디 있었는데?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서울에서 어머니의 뜻에 묶여 있었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변명 맞아. 서연은 차갑게 잘랐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 없었어. 준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잖아. 늦었지만. 늦으면 끝이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에겐 내가 전부야. 그게 내가 만든 현실이야. 준우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며칠 뒤 서연은 변호사 강민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 씨, 혹시 이준우라는 사람이 맞죠?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멀어졌다. 민석이 계속 말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재벌가라면.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민석 변호사님, 제가 절대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과 평소보다 오래 놀았다. 그들의 웃음, 손의 온기, 작은 발소리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듯.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새해 전에는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지킬 것이라고. 아이들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품에서 자라도록. 그 결심이 굳어지자 바닷바람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멀리서 다가오는 것엔 물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deux-demi. 서울 가정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는 생각보다 두꺼웠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준우 측 변호사가 작성한 청구서, 친권 외 양육권 일부 변경 요청서, 그리고 아이들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냉정한 활자로 친생자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서연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문서로 확인되자 묘한 무게가 실렸다. 3장짜리 검사 결과지 안에는 아이 모두 준우와의 유전적 일치율이 99.99%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강민석은 서연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설명했다. 상대 측은 아이들과의 주말 면접 교섭권, 명절 및 방학 절반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전액 지원을 약속하겠다고도 했고요. 서연은 웃음을 비죽 지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군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재벌가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연 씨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싸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복잡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이익이란 결국 경제력 아닙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내가 해온 건 대체 뭐죠? 그래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서연 씨가 지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유대가 깊은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의료기록, 교육 관련 서류 전부요.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움직였다.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 유치원에서 상을 받는 모습, 병원 진료 기록, 성장 일기까지 모두 정리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자료를 저장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쌓였다. 준우가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 변하려고 한다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준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과 그들의 세계가 문제였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다. 회의실 크기의 조정실 안에는 서연과 민석, 그리고 맞은편에 준우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준우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 매듭이 평소보다 느슨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으며 입을 열었다. 양측 모두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합시다. 준우의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 권리를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석이 맞받았다. 의뢰인 서연 씨는 지난 3년간 홀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안정된 환경과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 여러 자료로 증명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연에게 물었다. 아버지와의 만남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만남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준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체면이 아니라 나도 이제서야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내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서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쉽게 믿지 않았다. 조정은 결국 결렬됐다.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재판 날짜가 잡히자 서연은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이제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 판결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서연은 우연히 서울의 한 연예 뉴스 페이지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다. 준우와 어떤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화면 속 여성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바로 한지아였다. 기사 제목에는 이준우, 그룹 합병 발표와 함께 과거 약혼녀와 재회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결혼식 날 준우가 말했던 어머니의 반대가 구체적인 얼굴을 가졌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준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왜 아직도 그 세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재판 전에 상대 쪽 인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특히 그 한지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재판 전략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필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내 결혼을 막았는지, 그리고 지금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 후 며칠간 민석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서연에게 몇 장의 문서를 건넸다. 거기에는 세해전 한지아와 준우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다. 결혼 무산에 대한 사전 합의, 프로젝트 투자 철회 같은 문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연은 문서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진실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이렇게 증거로 마주하니 분노가 더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싸움의 이유를 더 분명히 알았다. 이건 단순히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그들의 권력 노름에서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 서연은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강민석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민석이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그녀가 며칠 전 받은 증거자료가 놓여 있었다. 한지아와 준우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린 대규모 자금 이동 내역. 이 자료는 재판에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무산이 단순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계획된 거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죠. 서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다. 새해 전 자신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 누군가는 냉정하게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이걸 공개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한지아 씨는 언론과 연결이 강합니다. 반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게 이번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긴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짙은 립스틱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연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한서연 씨, 맞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아 씨군요. 지아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말했다. 서울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판 준비 중이라죠? 조언 하나 드릴까요? 과거를 파헤친다고 당신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연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조언은 필요 없어요. 특히 그 과거를 만든 사람한테서라면.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당신이 그때 물러났다면 모두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문제를 키우는군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와 거리를 두었다. 여기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시죠. 지아는 잠시 민석을 흘겨보더니 서연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 준우 씨는 아직도 당신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착각이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페를 나갔다. 짧은 대치였지만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민석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서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재벌 이세전 약혼녀, 아이 친부에 대한 양육권 소송 중 숨겨진 재혼, 내 쌍둥이의 출생 비밀.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비난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악의적인 추측과 모욕으로 채워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휴대폰을 껐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웃음을 유지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 아니네요. 민석이 말했다. 그들은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걱정이에요.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됐다. 다음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뉴스에 엄마랑 우리 사진이 나왔어. 친구가 보여줬어. 서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과 그 복잡한 규칙을 모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건 어른들 이야기야. 중요한 건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변함없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며칠 후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한지아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정제된 말투로 서연을 불안정한 양육 환경의 예로 몰아갔다. 그녀는 혼자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명백합니다. 준우 씨의 지원이 절실하죠. 서연은 차분히 맞섰다. 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보다 중요한 건 매일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민석이 준비해 둔 자료가 제출됐다. 지난 3년간의 성장 기록, 건강검진 결과, 유치원 교사의 진술서까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다는 증거였다. 재판 말미에 민석은 조심스럽게 이메일 증거를 꺼냈다. 참고로 결혼 무산의 배경에 관해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고 측 가족과 제3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합의서입니다.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다음 기일에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준우는 그 순간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고 지아의 표정은 굳어졌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잠시 준우와 마주쳤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자료, 너 어디서 구한 거야? 진실은 숨기고 싶어도 언젠간 드러나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정했다. 지아와 그들의 세계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과 언론, 두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 뒤로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세상의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제주의 겨울은 서울과 달리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파도 소리와 함께 실려오는 연분 냄새가 마음을 묘하게 진정시켰다. 신라 호텔을 떠난 그날 이후 서연은 밤새 운전을 하다 남쪽 끝 섬까지 내려왔다. 공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묵은 뒤 서귀포 외곽의 작은 단층집을 임시로 빌렸다. 하얀 벽과 낮은 지붕, 마당에는 귤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노트북과 디자인 도면이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집주인인 노부부는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몸이 먼저야라고 했다. 그 말이 그때는 그저 인사처럼 들렸지만 곧 깊은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아침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카페로 향했다. 해안도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틈틈이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손님 대부분은 동네 주민과 가끔 오는 여행객들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숨을 고르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처음엔 과로 탓이라 생각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 속이 울렁거렸다.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스쳤다. 서귀포 시내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가족이 함께 오지 않았나요? 혼자예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좀 드문 경우입니다. 아기가 4명이에요. 4명이요? 서연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내 쌍둥이는 희귀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요. 특히 산모 건강이 약하면 전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를 줄이는 선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다. 네 개의 심장이 그녀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잿빛 하늘과 거친 파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잠시 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모두 데리고 갈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단을 조심했고 카페 일은 줄였으며 디자인 일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했다. 카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귤차를 내밀었다. 몸이 먼저야 라는 말이 이번엔 깊게 와닿았다. 임신 중반에 접어들자 배는 빠르게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곧잘 다가와 혼자 괜찮겠어? 라고 물었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혼자라는 현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무겁게 다가왔다. 한때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서울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임신 후반에 들어서자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4명의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는 건 불가능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해야 했다. 수술 날짜는 초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로 잡혔다. 수술실의 불빛은 차갑고 밝았다. 마취가 시작되자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이어서 3번 더 서로 다른 높낮이와 길이로 울음이 이어졌다. 간호사는 차례로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늘, 빛나, 바람, 구름. 이름이 참 예쁘네요. 마취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서연은 내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작고 약하지만 힘차게 움직이는 손과 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엄마가 지켜줄게. 회복실의 밤은 길었다. 수유와 기저귀 갈기, 울음 달래기를 4번 반복해야 했다. 간호사들이 도와주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시간은 서연 혼자였다. 하지만 4개의 숨소리와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퇴원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 4개가 줄지어 놓였고 주방은 분유와 젖병으로 가득 찼다. 하루는 수유 시간과 낮잠 시간으로 쪼개졌고 잠은 사치가 됐다. 그럼에도 서연은 노트북을 켜서 작은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아이를 잠시 봐주었다. 카페 주인도 가끔 들러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서연과 아이들뿐이었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누구의 시선도 간섭도 없이 그저 아이들과 하루를 채워가는 시간. 3살이 되자 아이들은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4명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작은 행진 같았다. 가끔 다른 엄마들이 아빠는? 하고 물었지만 서연은 늘 멀리 있어요 라고만 했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평온하게 보이던 나날은 봄바람이 불면서 깨졌다. 유채꽃이 가득 핀 날, 서연은 아이들과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코트를 걸치고 꽃다발을 든 남자,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그리고 멈춰 선 시선. 이준우였다. 새해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손을 꼭 잡고 있던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서연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준우의 발소리도 그 뒤를 따랐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날과는 달리 서연의 마음속엔 묘한 정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이 무산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귀포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얀 벽과 낮은 지붕, 마당 한쪽엔 귤나무가 서 있는 단층집, 방 2칸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옷 몇 벌, 그리고 노트북뿐이었다. 서울에서의 사진, 기념품, 편지 같은 건 남기지 않았다.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가슴이 시렸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연은 마을 해안도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카페 일을 하고 오후엔 노트북을 켜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원격으로 맡았다. 손님은 주로 동네 주민들이었고 가끔 여행객들이 들어왔다.
커피 내리는 동안 창밖에 바다가 보였고 그 소리와 냄새는 마음을 조금씩 차분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계속되는 피로와 메스꺼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처음엔 과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안이 스쳤다. 시내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가족이 같이 오셨나요? 혼자예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기가 4명이에요. 네. 명이라고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내 쌍둥이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산모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모두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남기는 선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병원을 나서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잿빛 하늘 아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서연은 배를 감싸진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 데리고 갈 거야.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식단을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했다. 카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말없이 귤차를 내밀었다. 몸이 먼저야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임신 중반이 되자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곧잘 혼자 괜찮겠어? 하고 물었지만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한때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서울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임신 후반,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내 쌍둥이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해야 했다. 수술 날짜는 초봄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로 잡혔다. 수술실의 불빛은 차갑고 선명했다. 마취가 시작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첫 울음소리가 터지고 곧이어 3번 더 울음이 이어졌다. 각기 다른 높낮이의 울음이 공기를 채웠다. 간호사가 내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늘, 빛나, 바람, 구름. 이름이 참 예쁘네요. 마취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작지만 힘차게 움직이는 손과 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회복실의 밤은 길고도 버거웠다. 수유와 기저귀 갈기, 울음 달래기를 4번 반복해야 했다. 간호사들이 도와줬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그러나 내 아이의 숨소리와 온기는 그녀를 버티게 했다. 퇴원 후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 거실 한쪽엔 아기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였고 주방엔 분유와 젖병이 쌓였다. 하루의 기준은 수유와 낮잠 시간이었다. 잠은 사치가 됐지만 그녀는 틈틈이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아이를 봐줬다. 카페 주인도 가끔 와서 아이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서연과 아이들뿐이었다. 힘들었지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다. 3살이 되자 아이들은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4명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작은 행진 같았다. 가끔 다른 엄마들이 아빠는? 하고 물었지만 서연은 멀리 있어요 라고만 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은 봄이 오면서 균열을 보였다. 유채꽃이 가득 핀 날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 건너편에서 꽃다발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시선이 곧장 그녀와 아이들에게 향했다. 2주 후였다. 손을 잡고 있던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서연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준우의 발소리도 가까워졌다. 서연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지만 아이들이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바람 속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마침내 준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향해 날아왔다. 서연아, 잠깐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가슴이 저렸다. 서연은 아이들을 앞으로 밀며 말했다. 집에 가야 해.
제발. 얘기만 하자. 준우는 그녀와 아이들 사이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아이들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빛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연을 올려다봤다.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이들에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서 엄마 기다려줄래? 마당에서 놀고 있어.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이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이 멀어지자 서연은 차갑게 물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준우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다봤다. 서울에서 내 소식을 들었어. 내가 아이들과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고? 그 말을 이제 와서 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몰랐어. 아니, 알 수가 없었어. 결혼식이 깨진 뒤로 내가 나를 완전히 끊어버렸잖아. 그래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변명이 돼. 그때는 준우가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었어. 회사, 내 인생, 그리고 내 얘기까지. 내가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난 기다리지도,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유채꽃 향이 바람에 섞였다. 준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줘. 한 번만.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에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꽃다발 꺼내고 그렇게 끝내려고? 아니,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 말에 서연의 가슴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 자격은 시간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지난 3년 동안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아이들이 있는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조용한 숨소리 사이로 준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혼란이 뒤섞였다. 며칠 뒤 마을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준우를 또 보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였다. 그는 준우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준우 씨는 아이들과의 친권과 양육권 일부를 법적으로 요청하려 합니다. 서연은 얼굴이 굳었다. 무슨 권리로?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면 법은 아버지의 권리도 인정합니다. 정기적인 만남, 방학과 명절의 절반 기간 양육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준우가 덧붙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인 안정과 아버지의 존재야. 서연은 단호하게 잘랐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매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그건 내가 하고 있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법률 상담을 위해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소개받은 변호사 강민석은 서연의 얘기를 차분히 들은 뒤 말했다. 상대가 재벌가라면 이번 건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입증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성장 기록, 병원 진료 내역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닐 거라고.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고. 그리고 그 파도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거세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제주의 봄은 유채꽃 향기와 바다 냄새가 섞여 부드럽게 번지지만 그날 서연의 발걸음에는 한 점의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빠르게 걸었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서연아, 잠깐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본능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서둘러.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 결국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을 살짝 앞으로 보내고 준우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숨이 약간 가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서연이 먼저 물었다. 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와 그리고 아이들을 보러 왔어. 아니, 사실은 내가 아이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야.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긴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서로의 시선이 부딪혔다. 바람이 불어 유채꽃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멀찍이 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준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이들이 맞지? 그걸 확인해서 뭐 할 건데?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서연은 피식 웃었다.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는 준우가 낮게 말했다. 내 결혼을 반대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회사도 내 인생도 모두 그 손에 있었으니까. 그게 내 변명이라는 거네.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그녀는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다. 준우는 따라가려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머릿속은 준우의 얼굴과 목소리로 가득 찼다. 화가 났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칠 후 마을 카페 앞에서 다시 준우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였다. 준우가 그를 소개했다. 이분은 내 변호사야.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준우 씨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 일부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확인되면 아버지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매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하고 있죠. 서연은 단호했다. 준우가 끼어들었다. 난 이제라도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면 나도 준비하겠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민석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말했다. 상대가 재벌가라면 이 싸움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입증하면 승산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떻게 양육했는지,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사진, 영상, 병원 기록, 유치원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 건강검진 결과, 성장 일기까지 빠짐없이 모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단순히 법정에서만 싸우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곧 더 거센 파도가 밀려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쳐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 안은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처럼 팽팽하게 얼어 있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일이었다. 서연은 강민석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다. 맞은편에는 준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표정은 복잡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 뒤편에는 한지아가 앉아 있었고 시선은 서연에게 향하지 않았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정적 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사건은 피고 한서연이 아이 4명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유지하되 원고 이준우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
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임을 조건으로 하며 교섭 장소와 방식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순간 서연의 어깨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번졌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준우가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은 타협의 결과였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는 또 다른 과제였다. 준우는 판결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쩌면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표정 같았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서연 앞에 쏟아졌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씨와 향후 관계는 강민석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며 차로 안내했다. 차 안에서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번으로 완전히 물러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회색 하늘 너머로 봄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며칠 후 서귀포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이들을 마당에서 맞았다. 하늘이 빛나, 바람이, 구름이 모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빨리 왔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아이들의 웃음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속에서 서연은 한 가지 불안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 예감은 다음날 현실이 됐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낯익은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한지아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자리엔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고 있는 준우가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 아이는 아직 그 상황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반가운 얼굴을 보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여긴 무슨 일이죠? 서연이 묻자 준우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그냥 아이들 얼굴 보러 왔어. 판결이 나왔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인사 정도는 괜찮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죠. 서연은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판결문에 써 있는 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한지아가 차창을 내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지낼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돌아섰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갑게 등을 찔렀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의 세상에 해가 될 어떤 그림자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창밖의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 네 명이 내 전부야.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 닥칠 어떤 파도에도 꺾이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임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